부장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분만한 딱 맞추는 분이 없으세요. 전 사실 옆에서 거들기만 할 생각입니다. 최경영 기자 모시겠습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좋은 날 반갑습니다. 얼굴 안 보여요. 최 기자님, 예. 뭐 편집을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하세요. 그게 나도 대공영방송을 나오셔서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아니, 저기 조국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좀 움츠려드네요. 두 분은 어떻게 뭐 진행을 함께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 처음이고요.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예예예. KBS 있을 때 막 그 조국 대전이 시작될 즈음이죠. 네. 시작될 즈음에 제가 KBS 3, 4보도 통했고 경제쇼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회부장이랑 몇 명을 꼬셔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다 인터뷰를 1시간, 2시간씩 무제한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조국 전 장관의 그때 당시 장관 마크맨이 돼서 계속 연락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 그 사회부장이었던 친구가 검찰총장 마크맨이 돼서 어떻게든 사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일단 무제한 토론을 하고, 그때 이제 조국 장관께 제시한 것은 TV로 나가는 거는 뭐 1시간 정도 편집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는 모든 것을 다 올리겠다. 2시간, 3시간. 그래서 사태 전말을 좀 보여주겠다. 그리고 총장도 충분히 그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어떤 사건의 전말을 다 보여주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공영방송으로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조국 장관님은 그때 당시에 사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동하셨었죠. 예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크셨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쪽은 거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가불성지국 읽으셨지요?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어떠셨어요? 짧은 독후감으로 시작하시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지잖아요. 그냥 동지구나 뭐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동지가 아니라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질문을 날카롭게 해야 하는 위치에 계셔야 되는데 포를 단신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오셨습니다. 책 읽고 작가님한테 저는 오늘 호칭이 중간에 막 헷갈려서 용서하세요. 작가님을 저는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대중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고요, 저도 안 믿고. 대중은 참 오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그리고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돼 있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지금, 그리고 또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20대나 요즘 뭐 청년들 아주 빠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알잖아요. 우리 집 잘 사는 거. 그런 아이들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한 7, 80%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양가로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결혼도 그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집을 두 채를 얻어받을 건데, 한 80%는 영원히 무주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와 80%의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을 텐데 게다가 그 안에 인식의 갈등, 지금 2030 세대라고 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보셨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도 우리는 한 묶음이야, 그래서 586과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는 한 80%는 집을 영원히 못 갖고 결혼을 못 하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과 한 20%는 야가 부모로부터 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은 또 나는 언젠가는 내 부모들처럼 또는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10억, 20억 돈을 벌 수도 있어. 그래서 분양해서 로또 분양 받을 수도 있어. 라는 또 욕망이 이글이글 하거든요. 제가 보는 대중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권에 관해서는 사실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손이 안 갈 거란 말이지. 거기에 관한 고민, 뭐랄까, 해결책? 그 인식도 바꾸고, 그리고 그 속도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 이중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뭐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청년 아닌 경우도 있어서도 내가 아주 TV에 나오는 매우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살고 그걸 또 차익을 남겨서 파는 것을 꿈꾸죠. 근데 현실은 80%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들고 나왔을 때 논쟁이 이제 크게 벌어졌습니다. 애들한테 밥을 공짜로 준다 안 준다 이런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 논쟁이 벌어져서 왜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무상교복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효능감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주택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현재 주택에서 전 국민 모두에게 한꺼번에 왕창 임대주택을 주는 것은 일단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장 그냥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장은 쉽지 않을 건데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과거에 있었던 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과거 홍정학 중소벤처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던 제안이고 또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는 겁니다. 일단 신혼부부에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혼부부에서 그 범위를 딱 신혼부부로 한정하면 물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도 시작하고 단계별로 몇 개년 계획에 따라서도 늘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는 건설업자 포함해서 격렬한 반대를 해서 홍정학 의원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 그 시점에. 저는 그 홍정학 의원께서 만드셨던 그 안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당장 앞으로 한 정권이 이제 5년이다 보면 5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이 청년 중심으로 또는 신혼부부 중심으로 줄 수 있는지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 하고 또 그 다음 정권은 또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거 괜찮네 하면 저항금도 줄 수도 있고 또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독자분들께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두 장관님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깊이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이번에 확인했는데 법학자시잖아요. 정치와 뭐 검찰 문제 이런 질문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삶에 대한 태도 문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 최 기자님이 또 경제국이자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꼭꼭 씹어서 경제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경기로만 가고 있어요. 이거 보기 힘드신 지금 광경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여쭐게요. 사실 분배 원칙은 지금은 사라져버렸는데 정치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누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단문 할아버지 이후에 대충 우상향이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 성장파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혹시 작가님 빵을 만들 줄 아는 진보주의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예.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어디서 빵을 혹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우리 최 기자님 앞에서 제가 뭐 얘기한다고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전혀 아닌데 저는 뭐 이제 통상적 우리 사회에서의 보통의 뭐 식자층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상 보면 이제 이미 한국 사회가 OECD 기준으로 선진국이 됐습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근데 OECD 국가의 경우 고도 성장이 사실상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처럼 막 뻥뻥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 고도 성장이 안 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봤던 북부 나라건 서구의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물론 간단한 방식은 제국주의 해가지고 식민지 만들어서 수탈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우리가 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주 평범한 그 경제 신문을 읽는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경제 성장이 뻥뻥뻥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수를 그러니까 내부의 좀 어려운 말, 좀 경제학적 용어이던데 뭐 내포적 성장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일자리건 수입이건 뭐든 간에 지금 복지가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 수준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기대 수준이. 육아 문제건 교육 문제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애가 여러 명이고 해도 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놓아 먹였어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다 사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 어려울 때는 농촌 같은 경우는 서로 돌봐주고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하면 우리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육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유아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어렵지만 국공립 그쪽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경쟁률이 100대 1 됩니다. 나라에서 그걸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즉 복지 관련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복지 관련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와 수입을 늘리는 게 있고 그 외에 또 물론 이제 더 어렵게는 뭐 AI 문제, 그다음에 높은 기술을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중국 시장이 닫혔거든요. 북한 시장 닫혔거든요. 전 중국 시장 다시 열어야 되고 러시아 시장 다시 들어가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를 열어야죠. 이게 시장을 스스로 우리가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닫았고 중국도 닫고 러시아의 현대차, 자동차 다 철수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적대적으로 저쪽은 다 공산국가다 해서 지금 장사 안 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말 단순무식한 생각인데 이데올로기하고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이전 정부도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돈 벌어온 게 그 덕분이 큰데 그걸 스스로 닫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북한 시장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초심이라서 지금 바로 그거야. 저는 아직 평생 언론인 생활할 거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민주당 정권이 잡고 난 다음에 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미국이 지표가 되게 좋아요. 경제 성장률도 막 그냥 어떤 분기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5% 올라. 미국같이 사이즈가 그렇게 20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평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2천억 달러 정도 GDP 수준인데. 근데 그런 나라에서 실업도 굉장히
완전히 낮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거의 잡혀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이든을 욕하지?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 그래서 요새 등장하는 이름이 마일드 세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느낌상 리세션이란 말이에요. 느낌상 리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퍼뜨렸냐면 트위터에서 퍼뜨렸다고 해서 트위터 리세션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그 뭐랄까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실질소득 감소하는 나라는 이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 언론은 또 태평성대 같고 실질소득이 증가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베네수엘라 된다고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베네수엘라 너무 친숙해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한번 가보고 싶죠? 너무 친숙해서. 네. 근데 베네수엘라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8시 되면 바에 술집에 문을 못 엽니다. 식당도 문을 못 열어요. 이런 수도 한복판이. 왜냐면 마피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납치하고 그래요. 일반인 납치해가지고 $1,000씩 받고 그런 날. 경찰이 거기에 또 부역자들이 있고 마피아 부역자들.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으로 완전히 그 소득은 많지만 그거 쓰다가 좌파 우파 포퓰리즘에 완전히 나간 나라. 그런가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면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우리한테는 돈 안 줘도 돼. 우리는 기초연금 깎아줘. 네? 자식들이 잘 먹어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되게 정치하기 편한 나라예요.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베네수엘라 그러면 계속 속아. 그리고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일단 좋았나? 이게 경제가 반은 심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조작하는 게 너무 심한 5년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무역 수지 뭐 몇십 개월 적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단적으로 그 성장률 말씀하셨습니까? 성장률 같은 경우도 OECD 평균 성장률에 이렇게 3년 연속 내년까지 하면 3년 연속입니다. 평균보다 못해요. 올해는 일본이 2% 정도 성장하는데 우리가 1.4%.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 한 20-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나중에 와서 중국이랑 어떻게 잘해볼까 하면서 뒤에서 손잡는데 우리가 갑자기 깃발들고 중국 러시아 싫어! 예? 노태우 정부 때 다 국방외교 해가지고 터놓은 거를 보수 정부 때 터놓은 거를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투사하셔가지고 예? 그러면서 또 국익과 실익을 실천하는 무슨 명분과 실익을 다 실천하는 뭐 외교와 뭐 북한 관계를 성립했다고 우리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완전히 달라버리고 그걸 또 우쭈쭈 하면서 또는 그 객관적인 양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언론 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답답한 게요. 본인들이 객관적인 척 보이려고 생각해요. 언론인들이. 본인들이 객관적인 척 보이는 게 언론인의 사명이 아니고요. 독자와 시청자가 청취자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객관적인 척 보이는 게 무슨 근데 젊은 애들부터 이거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지만 20, 30대까지도 그런 척을 해요. 공정한 척. 무슨 척. 근데 아니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을 차. 계속 발을 차. 근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계속 발을 차도, 예? 상대팀이 발을 2번 찰 때까지 기다려서 호루라기를 2번씩 불러야 공정한 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 중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계시는 공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저 도울 김호영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막 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화살로 시대를 맞추는 게 적중하는 마칠 중자의 중용인 거예요. 사실은 가운데 중자긴 하죠. 하지만 그 의미는 마칠 중자라는 겁니다. 사람 인변이 하나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도울 김호영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자 강의를 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언론의 객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계속 발로 차는데 호루라기 문당 안 되면 퇴장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심판 아닙니까? 팩트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판사고 기자 아니에요? 근데 자꾸 불면 안 되고요. 딱 5대5로만 불어야 된다는 거죠. 피스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그렇구나. 저놈이 나쁜 놈이었네. 저놈이 좌빨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 기자님, 예. 이따가 9시 생방송할 거 여기서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전 뭐 이런 마음인데. 예. 자, 하여간 자연스럽게. 답답한 마음으로 속풀이를 했습니다. 정과장님한테. 제목이 사회권 선진국을 향하여잖아요. 주제로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너무 진행을 잘하십니다. 네, 머릿말에 우리 작가님께서 사회권은커녕 자유권도 위태로워질 것 같다. 점쟁이도 아니신데 지금 사실은 시민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민주주의 위기,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 돌아온 것 같아요. 작가님 쓰실 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 문장이 아마 작년에 이 책에 냈을 때 초판 머리말 문장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책을 낸 거, 탈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날 대통령 선거 끝난 새벽에 마무리하고 끝났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잘났다 이런 취지, 뭐 예언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저는 정치인 또는 정당,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를 보려면 그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곁으로 하는 말 말고 공정과 상식 이런 말은 또 다 하잖아요. 뭐 모든 선거 때 다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 한다고 했거든요. 모두 선거 시기는 좋은 말을 합니다. 멋진 공약을 하고 계층 계급별로 맞춤 공약을 던집니다. 아직은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잘 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외에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지를 먼저 봅니다. 누구의 친구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친구는 또 누구지?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와 후보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시점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후예들의 이 자기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 국민의힘은 민주정의당의 후예 아닙니까?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이 민주와 정의를, 민주정의 좋은 말인데 민주와 정의를 외쳤다고 해서 전두환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재벌의 이익에, 그리고 과거 자유권을 억압했던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펼칠 것인지는 저는 명약반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저도 계속 드는 생각이 자유권과 사회권이 사실은 하나로 융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의 자유와 누구의 사회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TV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최근에 그 줄리안이 뉴욕 시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트럼프의 최측근이 한 2천억 달러 토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졌어요. 이 사람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명예훼손이냐면 그냥 조지아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인 말단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2명이 이 사람들 때문에 부정투표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졌다라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말단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1심 법원이 1억 4,800만 달러, 제 기억으로 1억 4,800만 달러, 한 2천억 원을 이 두 사람에게 줘라. 한 1,000억씩 따뜻하겠죠? 네. 나눠 가질 수 있는 1억 4,800만 달러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거꾸로 이 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할 자유, 그 다음에 배상받을 자유. 하지만 줄리아니가 라는 권력자의 말할 자유는 억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랄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말할 자유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을 공격하고 때려잡고 뭐 이러는 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법원이 보고 있잖아요. 반면에 언론사나 그 유명한 설리반 아시죠? 네. 법학 교수 앞에서 제가 설리반 대 뉴욕타임스 케이스가 가장 유명한데, 뉴욕타임스가 실제로 광고 기사에서 조금 실수를 했죠. 팩트가 틀린 게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이겼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이겼거든요. 팩트가 몇 개 틀려도 설리반이라는 공직자는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고위공직자의 크기야. 그게 법원이 설정해준 거거든요. 언론이나 일반 시민의 자유는 니들보다 훨씬 커. 근데 이 나라는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자유가 저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언론인은 쫓겨나야 되고, 사실상 그렇죠? 뉴스타파 같은 독립 언론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압수수색 당해야 되고, 어린아이 문제에서 조금 저 아이 등교시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얘 그냥 있게 하고 그냥 막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명예훼손, 뉴스타파가 명예훼손을 안 했고 양보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그래서 오히려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저도 2천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삽시다.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자면 제가 뭐 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 수준, 또 자유권 선진국 수지가 한다 그러면 언론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반면에 그 언론 자유, 언론이 비판하는 공직자, 정치인, 대통령을 포함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판을 감수하라. 이게 딱 핵심적 원리입니다. 아까 설리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그 뉴스타파 압수수색 당하고 뉴스버스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 뉴스란 이름이 앞에 가면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 공장도 당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이유가 뭐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만약에 외국 같으면 OECD 국가, 자유권 선진국 국가에서는 그런 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영장이 안 나와서 안 나옵니다. 그 영장을 해가지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기소하고 기자 부르고 또 망신 주고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언론사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 명예훼손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고영주라는 그 아주 특이한 그 변호사가 문재인은 빨갱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압수수색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최 기자께서 윤석열은 뭐뭐뭐뭐다 그 정도 수술을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완전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말을 하고 그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그거는 국민들의 힘이거든요. 권위주의를 타도하고 자유권을 쟁취했던 힘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의 자유를 억압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딱 찍어서 언론사 중에서 그 권력자를 비판하게 되면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뭐 환직으로 보내고 이러면 시민들이 또는 다른 동료 기자들이 좀 어려운 말인데 위축 효과라 그래가지고 쪼는 겁니다. 아 나도 당하겠지. 압수수색 한번 당해보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저 당해봤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나고 짜증나고 화나겠어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기자들에게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돼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로스쿨에서 다 배우죠. 다 배우죠. 다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현실에 적응을 딴걸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네요. 자, 책 내용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책에서도 인상 깊었던 대목이 서초동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상상해 드는 서초동 카르텔인데 어느 책중에 나오냐면 지역 균형 발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 조직을 몽땅 다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안 풀리는 사회권 문제 관련해서 안 풀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집중, 서울 공화국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거든요. 다 그냥 청년들은 다 올라오고 지방에는 노인만 있는 이런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 구도심이 텅텅 비고 그 번성하던 그쪽 도시의 주민들도 어르신들, 요인들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 어디 갔냐 그러면 그 가까운 울산, 창원으로 가거나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직장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부산, 광주,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거기서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직장 가지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80년 초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서울로 유학을 오지 않은 친구들, 부산 지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거기서 직장 가지고 그 지역 거기서 아파트 샀습니다. 아주 애 둘, 셋 낳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끊임없이 지방 분권 얘기하고 관공서를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전에는 뭘 보내고, 근데 구미에는 뭘 보내고 이렇게 막 보내뒀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관련 관공서를 내보내자 해서 뭐 세종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계속 주장해왔고 근래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 발의까지 했던데 전 서초동 카르텔, 서초동 아까 나왔습니다. 서초동에 보면 법원과 검찰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은 다 있어야 됩니다. 지역 단위로 검찰이나 법원 다 있어야 되나 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직접 시민들이 출석해서 일보는 데가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로 접수하고 서류로 받는 곳입니다. 저는 지역 사람들마다 그 지역 주민마다 원하는 데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을 광주에 보내고 검찰청을 대구에 보내고
이렇게 왜 못합니까? 헌법재판소는 근데 뭐 강릉에 보내고 그러면 그걸 하는데 시민들의 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요즘에 전자접수합니다, 서류를. 그러면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다. 그러면 대법원이 통째로 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대구에 검찰청이 있다 그러면 일단 건물도 들어서고 직접 그 직원들도 와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식당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도 내려오니까 뭐 육아 문제,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뭔가 늘겠죠. 이런 식으로 지방에 내보낼 게 매우 많다. 지방으로 내려보낼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분권의 효과 외에 서초동 카르텔,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 그 판사는 다 다른 역할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은 검찰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면 친구인 거죠. 저는 법조 상륜이라고 얘기하는 서초동 용어가 완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륜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법원,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세 개의 바퀴란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 역할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서로 연수원 동기다, 대학 동기다, 서초동에서 같이 어울린다 해서 낮에는 막 이렇게 싸우고 밤에는 술 마시는 이건 깨야 되죠. 그걸 서초동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라도 분산시켜버리면 검사는 검사 역할을 하고 법원은 검사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정말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행정 수도는 지금 세종에 가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개헌이 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못 내려가게 했으니까 그건 이제 개헌을 하든 다른 방식이 있다면 지금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보다는 그 개헌이 필요 없습니다. 법률 사안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저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초기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또 집권당의 결단으로 바로 공사해서 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야당이 된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 책에서 제시한 사회권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쓰셨어요. 작가님은 뭐 최근에 여러 행사에서도 민주당이 본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합의진으로 날개 펼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다음 총선에도 잘 되겠나요? 170석이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국민들이 정말 몰아줬지 않습니까? 180을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 민주당의 힘을 왕창 몰아줬고 물론 그중에서 뭐 조정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봐서 힘을 몰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게 효능감 문제인데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이전보다 잘 싸우는 것 같아. 물론 이상한 분도 계시고 모자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만족감은 좀 충족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제가 말한 사회권 문제와 관련한 효능감은 아직 민주당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다가오는 총선 공약이 될지 또는 대선 공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이 민생을 바꾸는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권입니다. 그런 공약들을 세게 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과 호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를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제안한 거를 보다 세련되게 민주당 후보가 왜 못하냐는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몇만 채 언제까지 드리겠다.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별로 1년에 몇 개씩 지어서 5년 뒤에는 몇 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1년에 몇 채씩 지어서 5년 뒤에는 몇 채 짓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정치적 효능감 말고
이 사회 경제적 효능감이 있을 때 저는 그 정권도 되찾아올 수 있고 그 정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재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님 오늘 뉴스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거 하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꼭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모두한테 꼭 기억하자. 지금 그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부분에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민주당 정부건 보수당 정부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 혁신이나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조금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뭐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선언하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국민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모두의 저는 대중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살을 이렇게 벗겨내면 아파 그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기려고 하는 순간 안 돼 이런 게 지난번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헌법재판소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이 그 수도 이전을 좌절만 안 시켰더라도 우리의 지금 인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풀리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 진화론을 믿으시는지 창조론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쥐들이 모여 살면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예, 너무 밀집지역에 모여 살면 서울 최저임금이 0.5거든요. 그럼 편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국토가 없냐고 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헌법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막아버렸던 거잖아요. 서울대도 뭐 지방국립대학도 다 서울대화 시키는 문제랄지 여러 지금 말씀 못하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하지마 일단 아파 이거를 제발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최 기자님을 아무래도 국회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저 질문지를 한 3번 고쳤는데 개헌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늘 또 기사가 쫙 나서 굉장히 이렇게 점프예요. 만일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전제로 이렇게 되죠. 아니 제가 뭐 그 얘기를 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으셨는데 기본 전제는 우리가 200석을 달라 180석을 달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저 사람 민주당에게 또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영에게 표를 몰아줘야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3년 반 뒤에 대선에서 내가 표를 찍어서 못 기다린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한 70%의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짜증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종식시키지? 뭐 무장혁명을 일으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탄핵을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탄핵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법률적 탄핵이란 것 외에 정치적 탄핵을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법률적 탄핵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하는 아주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촛불 들고 탄핵 하신 이유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탄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200석이 만들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다른 얘기도 참 생각을 해보셔라. 그건 뭐냐면 똑같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200석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00석 쉽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혀 아닙니다. 200석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분노가 모여서 그 최대치가 발휘되고 민주당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200석이 된다고 전제할 때 얘기입니다. 그 경우 탄핵이란 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개헌이란 게 있다. 그 개헌은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넣는 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0항쟁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럼 지방분권공화국 넣고 대통령 중임제 넣고 엄청나게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변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만 넣자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더 넣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균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5.18 넣어버리면 아무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 그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가 됩니다. 그 정도 동의를 하실 거고 저기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부칙에 이 헌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공화국 하에 살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1987년 헌법은 6공화국이고 새로 만들어질 헌법을 7공화국이라고 불리겠죠. 우리 수십 년간 60 헌법 하에 사는데 7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조건 하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는 향후 대선 시기로 한다는 부칙 조항만 하나 있으면 대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12월에 대선 나가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나가고 여기는 저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고세훈이 될지 모르겠는데 4월 총선하고 12월에 대선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매우 어렵지만 200석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최 기자님 9시 라이브 하려면 여기서 몇 시 뛰어가야 돼요? 좀 가야 돼요? 자 지금 어쨌든 의견 질문 뭐 코멘트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라이브도 해야 또 세경원 TV 독자들 성인들이 기다리니까요. 하여간 그 조국 장관님이랑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제가 말씀하는 예. 항상 내가 모이는 아침에 항상 몇 년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어요. 항상 언제 이 자리가 뜰지 모르다 멘트가 왔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 하다가 난 하고 싶은데 막히다 중간중간에. 예. 상계가 대화하다가 어디 어느 간에 가다가 이 거리를 갔는데 수그러질 때 그때 나가 너무 안쓰러워하고 원통하셨어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외국이 하는 것을 국내하고 같이 미싱해서 정보를 주니까 너무 쏙쏙하게 내가 균형을 잡겠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신문 발하는 것을 다 보시고 같이 보시고 이야기 같이 해요. 그래서 이 균형이 잡혀가지고 외국인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것은 궁금해서 왔어요. 뭐 입고 왔냐면 그건 나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최 기자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드리고요. 그 조국 전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는 명확히 아직까지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우리가 공감 그리고 어떤 연대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더 민주주의나 자유, 지금 말씀하신 사회권 이런 것들이 폭이 계속 좀 넓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황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동성애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맨날 동성애 금지만 말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동성애 축복은 못 해주냐? 축복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소도 같은 것들, 향수무국 같은 거는 좀 걷어버리고 서로를 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